안녕하세요. 저는 강정옥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7살이 되었어요. 나이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건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게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경험이 다 아름답지만은 않았지만요. 이번 추석이 다가오면서 평소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어요.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 집안 대청소, 시댁 식구들 맞이할 준비까지 손목과 어깨가 아파도 참아가며 며칠 동안 부엌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큰아들 정민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올해 추석에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글쎄, 늘 하던 대로 해야지. 너희들 오면 차례상 차리고. 어머니,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보는 게 어때요? 집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여행을 가는 거예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명절에 여행이라 하니 그런 건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이는 진심이었어요. 어머니, 평생 명절 때마다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엔 저희가 모시고 가서 편하게 쉬게 해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들도 다 찬성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둘째 아들 정수까지 전화를 해서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들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며느리들에게 미안했거든요. 명절 때마다 이것저것 시키면서도 제대로 고마워하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며느리들이 제 걱정을 해주다니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의외였어요. 평소에는 명절은 집에서 지내는 거다. 조상님께 차례 올리는 게 우선이다 라고 고집부리던 사람이 이번에는 별다른 반대 없이 그래, 한 번쯤은 그런 것도 괜찮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디로 갈지 알아보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언제였나 생각해봤는데 아마 정민이를 임신했을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했었죠. 새로운 생명이 제 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설렘 말이에요. 가방을 챙기면서도 신이 났어요. 평소에는 명절 준비물만 챙기느라 정신없었는데 이번에는 제 옷가지를 고르고 있으니까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는 새댁 같은 기분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저 자신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뒷바라지, 아들들 키우기, 며느리들과의 관계 유지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강정옥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저는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을 보니까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핸드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가끔은 문자를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여행지 정보 찾아보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응, 맛집도 알아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쪽이 이상했어요. 남편이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이었나 싶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몇 년간은 이런 면이 있었죠. 데이트할 때처럼 깜짝 선물도 해주고 어디 가자고 먼저 제안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생기고 생활이 바빠지면서 언제부턴가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집에 오면 TV만 보거나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가거나 저랑 대화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남편이 찬성한 게 조금 의외였던 거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신혼 때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서 반가웠거든요. 나이 들어서 철이 드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여행 전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소에는 내일 할 일 걱정에 잠이 안 왔는데 이번에는 내일이 기다려져서 일찍 눈을 감았거든요. 마치 어릴 적 소풍 가기 전날 밤처럼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이고, 주름이 또 늘었네 하면서 한숨부터 쉬었을 텐데.
그날은 오늘은 예쁘게 보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었고요. 핑크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오래전에 사두고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던 편한 운동화까지. 남편도 평소와 달랐어요.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오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멋을 부려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랜만에 가족여행 가는데 초라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니까 괜히 제가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침 일찍 정민이네 가족과 정순의 가족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바다 보러 가요 라고 소리치면서 달려오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게 가족의 행복이구나 싶었거든요. 평소에는 명절 때 와서 차례 지내고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함께 어딘가 떠난다니 꿈만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주들이 할머니, 바다에서 뭐 할 거예요? 모래성도 쌓고 조개 껍데기도 주워요. 라고 떠들어대는 소리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아들들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들도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분을 느껴봤나 싶었거든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기대되고 설레는 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결혼 전 남편과 데이트하던 때,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리고 오늘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강정옥, 이제야 내 인생에 봄이 오는구나. 늦었지만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행복하자.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단순히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게 내 인생이겠지 하고 체념하며 살았는데 이날만큼은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손주가 제 손을 잡으면서 할머니 행복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진심으로 응, 할머니 정말 행복해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였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버스가 출발한 지 1시간쯤 되었을까요?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껏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부엌에서 명절 음식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을 텐데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니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퇴직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옛 직장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화가 계속 왔어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남편이 부산스럽게 일어나서 복도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여보, 전화가 자꾸 오네요. 무슨 일이에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회사 사람들이 추석 인사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의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에 전화 받을 때와는 다른 긴장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목소리도 한 톤 높아졌고 자꾸 주변을 둘러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3번째 전화가 왔을 때 남편이 잠깐 일 때문에 좀 중요한 전화야 라고 하며 아예 버스맨 뒤쪽으로 가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추석에 무슨 그리 급한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남편이 통화하는 모습을 힐끔힐끔 보니까 평소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와 통화할 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목소리는 작게 하면서도 표정은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마치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 저랑 사귀면서 전화할 때 그런 표정이었어요. 애교 부리는 것 같은, 설레는 것 같은,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사람이 뭘 그런 걱정을 하냐 싶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평생 진부한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늘 정해진 루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70이 넘어서 무슨 바람이 나겠어요. 정민이가 아버지, 전화 많이 오시네요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친구들이 여행 간다고 하니까 부러워하면서 자꾸 전화하네라고 둘러대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평소 남편 같지 않게 말이에요. 네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 이상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더니 아, 그래. 정말. 나도 그래라고 하면서 마치 연인과 통화하는 사람처럼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는 잠깐만 좀 조용한 데서 얘기하자라고 하며 이번에는 아예 화장실 쪽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의미의 두근거림이 아니라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이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아니야, 괜한 생각이야라고 다짐했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계속 경고등이 켜져 있었거든요. 며느리들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큰 며느리 미경이가 제 옆에 와서 앉으면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요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멀미 조금 하는 것 같아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남편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걸 며느리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괜한 걱정을 끼쳐드릴 수도 있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전화가 올 때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또다시 뒤쪽으로 가서 통화를 하는 동안 저는 슬쩍 따라가서 들어봤어요. 물론 몰래요. 그래, 나도 보고 싶어. 이 여행만 끝나면 바로. 응, 약속했잖아. 추석 끝나고. 알았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보고 싶다. 약속. 추석 끝나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남편이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와서 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질 정도였어요.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요. 남편이 돌아와서 제 옆에 앉았을 때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했어요. 전화가 참 많이 오네요. 응, 미안해. 이제 안 올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문자가 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분 후에 문자가 왔나 봐요. 핸드폰이 진동하자 남편은 재빨리 확인하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화가 나기보다는 서글펐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다니. 그것도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휴게소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식당에 앉아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정수가 아버지 오늘 전화가 유난히 많으시네라고 말하니까 정민이도 맞아.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나? 라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편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휴게소 주차장에서 남편을 찾았는데 기둥 뒤에 숨어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얼굴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친구와의 통화가 아니라는 걸.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그것도 저보다 훨씬 젊은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요. 왜냐하면 남편의 목소리가 젊어졌거든요. 마치 30대로 돌아간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점심을 먹는 동안 저는 거의 음식을 넘기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머릿속으로 남편의 전화 내용을 되짚어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싶다. 약속했잖아. 추석 끝나고.
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변화를 못 알아챌 리 없어요. 평소와 다른 설렘, 평소와 다른 긴장감, 평소와 다른 미소. 이 모든 게 낯선 사람이었어요. 버스에 다시 올라탄 후에도 남편의 행동은 계속 이상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뭔가를 계속 보면서 흥미로워하기도 하고, 제가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여행지 정보 좀 찾아보고 있어 라고 대답했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걸. 어쩌면 남편은 이번 여행을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침에 느꼈던 그 설렘과 행복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대신 불안과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과연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저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행이 끝난 후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창밖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옆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모든 행동만이 제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과 가족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여행인데 제가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남편의 행동이 신경 쓰였어요. 와, 바다다.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와요. 손주들이 소리치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서라도 제가 견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날 저녁, 우리는 해변가 펜션의 짐을 풀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하늘과 반짝이는 바다가 마치 그림 같았죠. 정민이가 이런 멋진 곳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야죠 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꺼내더라고요. 자, 다 모여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운데 서시고 우리는 양쪽으로 서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포즈를 잡았어요. 저는 남편 옆에 서서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떨어뜨린 줄 알았어요. 여보, 뭘 찾아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많네 하고.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확실히 해변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다들 추석 연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전체 가족 사진, 손주들만,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저희 부부만. 마지막에 찍은 부부 사진을 찍을 때 남편이 제 허리에 손을 올려놓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런 스킨십이었는데 왜인지 어색했어요. 진심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사진을 다 찍고 난 후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은 근처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고 하더니 사라졌어요. 화장실은 우리가 앉은 곳에서 오른쪽에 있었는데 남편은 왼쪽으로 갔어요. 저는 이상해서 슬쩍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해변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봐서는 굉장히 급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명백히 즐거운 대화였어요. 10분쯤 후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저기 멀리 있더라고 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펜션에서 쉬면서 정민이가 찍은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다 같이 보실래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사진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사진, 풍경 사진,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들. 다들 우와, 이 사진 예쁘다. 아빠 표정 웃겨 하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손주 중 하나인 지민이가 사진을 확대해서 보더니 갑자기요? 이거 뭐지? 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할머니, 이 사진 좀 보세요. 저 뒤쪽에 지민이가 화면을 확대한 사진을 제게 보여줬어요.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배경 뒤쪽.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남편과 너무 비슷했어요. 할머니, 저 사람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더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남편이었어요.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남편이 자꾸 뒤를 돌아본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젊어 보였어요. 아마 50대 정도? 더 충격적인 건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어요. 사진이 흐릿해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가까이 붙어서 서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아니야. 그냥 사진이 흐려서 잘 안 보이네. 저는 억지로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난리가 났어요. 이게 정말 남편인가? 설마 우연의 일치인가? 하지만 체형도 입고 있는 옷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남편과 똑같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아버지 맞죠? 지민이가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남편은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뭔 소리야? 라고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핸드폰을 뺏어서 사진을 보더니 이게 뭐가 나야?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는 순간 확실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어요. 정민이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는 것 같은데요? 옷도 똑같고, 라고 하니까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언제 저기 있었다고 그래? 우리 계속 여기서 사진 찍고 있었잖아. 그러게요. 아버지가 화장실 간다고 한 번 자리를 비우긴 했지만 그 말에 남편이 더욱 당황하더라고요. 화장실 갔다가 바로 왔잖아. 언제 저기까지 가서 누구랑 뭘 했다고.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저 사진 속의 남자가 남편이라는 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남편이 그토록 설레하며 전화 통화를 했던 상대라는 걸요. 가족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아이들도 어른들의 기분을 감지했는지 조용해졌고요. 자, 이제 그만 보고 씻고 자자. 내일 또 바쁠 거야. 제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사진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보다 훨씬 젊고 예뻐 보였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상한 전화들, 변화된 행동, 그리고 이제 사진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리는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니까 참 낯설더라고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새벽 2시쯤 남편의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어요. 문자가 온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자고 있는 척 하면서도 살그머니 핸드폰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관계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요. 추석이 끝나고라는 말의 의미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진이 떠올랐고, 귀를 막으면 남편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고 싶다. 약속했잖아. 이런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계속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따져 물을 용기도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가족 여행이 엉망이 되는 것도 원치 않았고요. 새벽 4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퀭하고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고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강정욱,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거울 속에 저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번 여행이 끝나기 전에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아직 깊게 자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도 여행의 피로 때문인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어제의 충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얼굴이 말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족들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어제 밤 일을 되짚고 있었어요. 사진 속의 남자가 정말 남편일까?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옷도 체형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똑같았거든요. 가족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오늘 뭐 할 거예요? 라고 신나게 물어봤고, 며느리들은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라고 인사했어요. 모든 게 평소와 같았는데, 저만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서 나온 것도 이상했고, 얼굴 표정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잘 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응, 바닷바람 때문인지 잠이 깊게 들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새벽 늦게까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는 걸요. 아침을 먹고 나서 가족들은 해변으로 산책을 가기로 했어요. 저는 좀 피곤해서 펜션에서 쉴게요 라고 했어요. 사실은 남편의 짐을 뒤져볼 기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심심하지 않으세요? 미경이가 걱정해줬지만 괜찮아, 좀 쉬고 있을게라고 말했어요. 모든 가족이 나간 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의 사생활을 몰래 뒤져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남편의 여행 가방은 침실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열어보지 않았을 텐데 어제의 충격 때문인지 주저하지 않고 지퍼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것들만 나왔어요. 옷가지들, 세면도구, 약품들. 그런데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지는 게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작은 봉투였어요. 그 안에 든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이 몇 장 있었는데 모두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것들이었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호텔 침실에서까지. 그 여자는 정말 젊었어요. 아마 50살도 안 돼 보였어요. 짧은 머리에 예쁜 얼굴, 날씬한 몸매. 제가 젊었을 때와 비교해도 훨씬 예쁜 여자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들에서 남편의 표정이었어요. 마치 20살 청년처럼 행복해 보였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계속 봉투를 뒤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호텔 영수증들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최근 몇 개월 동안의 것들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교회 갔다가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대전 롯데호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제주 신라 호텔. 남편이 언제 이런 곳들에 갔다는 걸까요? 저에게는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작은 쪽지였어요. 분홍색 편지지에 여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용기 오빠,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요. 당신만 믿어요. 추석이 끝나면 약속대로 같이 살아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을게요. 사랑해요. 수지진.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살아요라는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결국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저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친구들과 만난다. 회사 동호회 모임이다. 혼자 드라이브하고 온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어 온 걸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여자와 함께 보낸 걸까요? 그동안 제가 혼자서 외롭게 저녁을 먹고 혼자서 TV를 보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었던 모든 날들이 떠올랐어요.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이 그 여자에게는 오빠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는데 그 어린 여자는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랑 인생을 살아온 거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40년 동안 믿고 살아온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모든 걸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을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민이가 들어오면서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좀 쉬니까 나아졌어.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더 생각해봐야 했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남편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손주들과 농담하고 아들들과 이야기하고 마치 완벽한 가장인 것처럼 그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지민이가 말하니까 남편이 바닷바람 쐬니까 기분이 좋네라고 하더라고요. 바닷바람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 생각 때문이겠지. 속으로 독독거렸어요. 이제 남편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어요. 핸드폰을 볼 때의 미소, 통화할 때의 목소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후에 남편이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라고 하더니 혼자 나갔어요. 분명히 그 여자에게 전화하러 간 거겠죠.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요.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요? 응, 그냥. 오랜만에 가족 여행 와서 기분이 좋지. 친구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뭐, 그냥 가끔 만나지. 남자친구들만 만나요? 여자친구는 없어요? 야, 우리 나이에 무슨 여자친구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 뻔했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진들, 호텔 영수증들, 그리고 그 편지. 당신만 믿어요. 같이 살아요. 사랑해요.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여자는 매일 그런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3시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 내일은 남편에게 직접 따져 물어야겠다고. 아니면 적어도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4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계속 속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그날 밤 나는 한참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속이 뒤틀렸다.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잘 수 있을까? 내가 발견한 그 사진과 쪽지, 호텔 영수증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만 믿어요. 추석이 끝나면 같이 살아요. 그 여자의 글씨체까지
또렷하게 기억났다. 동글동글한 글씨로 마치 20살 처녀가 쓴 것 같았다. 나이가 얼마나 되는 걸까? 내 딸뻘인가? 아니면 생각할수록 구역질이 났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7시에 알람이 울렸다. 가족끼리 함께 아침을 먹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67살의 늙은 여자, 뻔뻔한 바람둥이 남편을 둔 바보 같은 아내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둘째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다.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오늘 아침 모든 걸 끝내겠다고. 식당은 호텔 1층에 있는 뷔페였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원형 테이블,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아들들이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평소였다면 이런 풍경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여전히 태연하게 계란말이를 젓가락으로 집어 올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핸드백에서 어젯밤 발견한 증거들을 꺼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잠깐. 내가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다들 식사 잠시 멈추고 이것부터 봐. 나는 사진을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카페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둘의 표정이 너무도 다정했다. 이게 뭐야? 큰아들이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계속해서 호텔 영수증과 쪽지를 꺼냈다. 손주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하며 어른들의 표정만 살폈다. 당신, 설명 좀 해! 내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젓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여보, 이건... 여보는 무슨 여보야? 나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다. 40년을 살아온 사이에 여보가 어디 있어? 당신이 바람 피우는 동안 난 뭐였어?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큰 며느리가 주변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소리를 낮춰.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해? 나는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는데 내가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거야?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두고 다른 여자와? 아빠, 둘째 아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모습이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그래요? 12살 손녀가 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이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멋진 할아버지였을 텐데. 이제 그 기억마저 더럽혀지는 건가? 아이들은 일단 방으로 데려가세요. 큰 며느리가 재빨리 손주들을 챙겼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손에 이끌려 자리를 떠났다. 이제 우리 부부와 아들 둘만 남았다. 식당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우리 테이블 주변만은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 대답하세요. 둘째 아들이 소리쳤다. 이게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관념한 듯한 표정이 떠 있었다. 미안하다. 그가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마지막 희망의 끈까지 끊어진 기분이었다. 혹시나 했던 마음, 오해였을 거라는 생각,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큰아들이 중얼거렸다. 언제부터였어?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이미 분노의 절정을 지나친 후였다. 작년 가을부터.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직장 후배야. 나보다 20살 어려. 20살 어리다고? 그럼 47살이다.
내 아들들보다도 어리다는 뜻이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20살 어린 여자와 1년 넘게 바람을 피워놓고 가정은 유지하려 했다는 거야? 그렇다. 이혼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뭐, 재미있어서, 젊어서 좋아서? 남편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큰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당신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만해. 내가 아들을 말렸다. 이제 더 이상 소용없어. 나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했지만 마음만은 분명했다. 여행 끝나면 이혼하자. 내가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더 이상 당신과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 여보라고 부르지 마. 이제 우린 남남이야. 나는 등을 돌려 식당을 나갔다. 뒤에서 아들들이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눈물이 흘러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방에 돌아와서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저 바다처럼 내 앞에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67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짓된 사랑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나는 문자를 지우고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졌다. 이제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40년 세월을 짓밟은 배신을 단 몇 마디 말로 용서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지 1시간이 지났을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 앉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들어와서 뭐 하려고. 나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말했다. 할 말 있으면 해. 하지만 변명은 듣기 싫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다. 아이들이 많이 상처받았구나.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와서 그걸 걱정해. 나는 코웃음을 쳤다. 1년 넘게 바람 피울 때는 왜 아이들 생각 안 했어? 정말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모르게 됐다고? 나는 벌떡 일어나 남편을 쳐다봤다. 호텔 예약하고 선물 사주고 달달한 문자 주고받은 게 모르게 된 일이야? 남편이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다니.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회사 후배였어. 일 때문에 만나다가 침대까지 갔다는 거야? 그건. 남편이 말끝을 흐렸다. 나는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남편의 입으로 듣고 보니 현실감이 밀려왔다. 얼마나 자주 만났어? 내가 물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럼 내가 집에서 저녁 차려놓고 기다릴 때 이 사람은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내가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하고 물으면 회식 때문에 라고 대답하던 그때들이 모두 거짓말이었구나.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았어? 내가 물었다. 나보다 뭐가 나았는데?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젊었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 어떻게 달랐는데? 날 남자로 봐줬어. 당신은 너무 오래 같이 살아서 그런지 날 그냥 남편으로만 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남자로 봐줬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69살 늙은 남자를 남자로 봐준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사랑은 아니었어. 남편이 급하게 말했다. 그냥 기분 좋았어.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었어. 설레는 기분.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랑 결혼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설레지 않았다는 거야?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다. 참 좋겠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69살에도 설렐 수 있다니. 그런데 그 설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모두 망가뜨릴 생각이었어?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 가정은 유지하고 싶었어. 그냥 둘 다 가지고 싶었을 뿐이야. 그 순간 나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안에서 뻔뻔함을 읽었다. 미안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기색이 보였다. 둘 다 가지고 싶었다고? 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나는 물건이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나는 소리쳤다. 당신은 젊은 여자와 로맨스를 즐기고 나는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야? 남편이 또다시 말문을 닫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남편 앞에 섰다. 내가 언제부터 당신한테 여자가 아니었어. 언제부터 그냥 남편으로만 봤다고 했지. 나도 한때는 20이었고 30이었고 40이었어. 그때도 당신은 나를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로만 봤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 나는 남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젊은 여자한테서 느꼈다는 그 설렘. 나한테서는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어? 기억이나 해? 남편이 입을 다물었다. 아마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에게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결혼 초기에는 어땠는지 기억해. 나는 계속 말했다.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나도 기다렸어.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당신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놓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당신은 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 남편의 눈에 뭔가 번뜩이는 게 보였다. 아마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모양이었다. 나도 한때는 당신에게 특별한 여자였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선택한 유일한 여자였고,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해준 여자였어. 그런데 언제부터 나는 그냥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야? 여보, 이제 와서 여보라고 부르지 마. 나는 소리쳤다. 당신이 다른 여자 품에서 여보라고 불렀을 그 입으로 나한테 여보라고 하지 마. 남편이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울고 있는 건가? 후회해? 내가 물었다. 후회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후회해. 뭘 후회하는데? 바람핀 걸 후회해. 아니면 들킨 걸 후회해?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또 하나의 답이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내려다봤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서는 부서졌다. 그 모습이 지금 내 마음과 비슷했다. 알았어. 나는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다. 정말 잘못했어. 그 여자랑은 끝낼게. 다시 시작. 나는 돌아서서 남편을 쳐다봤다. 무엇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야? 우리한테 다시 시작할 게 남아있기나 해?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40년을 함께 산 세월이, 그 40년을 당신이 다 무너뜨렸잖아. 나는 주먹을 쥐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사랑을 당신이 1년 만에 다 부숴버렸어. 남편이 일어나서 내게 다가왔다. 만지지 마.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제 당신 손이 더러워서 못 견디겠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 나가. 나는 문을 가리켰다. 나가서 당신 젊은 여자한테 가. 어차피 추석 끝나면 그 여자랑 살 거잖아. 그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어. 나는 당신과 의미 없는 말? 나는 웃었다.
그럼 그 여자한테는 의미 없는 거짓말을 한 거네? 그것도 나쁜 일이잖아. 남편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어쨌든 나는 결정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할 거야. 더 이상 당신과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 제발. 남편이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무릎 꿇지 마.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 당신이 그 여자한테도 이렇게 무릎 꿇었어?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다. 아마 그 여자 앞에서는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을 것이다. 그 여자 앞에서는 멋진 남자로 보이고 싶었을 테니까. 이제 됐어. 나는 가방을 들었다. 나 다른 방에서 잘 거야. 당신도 짐 정리해.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보, 나는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4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이상했다. 슬프다기보다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큰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는 아이들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자 큰며느리의 붉어진 눈과 마주쳤다. 어머니. 그녀가 나를 방 안으로 이끌었다. 손주들이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12살 큰 손녀는 눈을 빨갛게 울고 있었고 9살 손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할머니. 큰 손녀가 내게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나는 아이를 꼭 안으며 등을 토닥였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솔직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할머니가 지금 많이 속상해.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럼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랑 안 살아요? 손자가 물었다. 그 순간 큰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지우야, 성훈아, 일단 아래층 카페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올까? 할머니랑 엄마가 얘기할 게 있어. 아이들이 나가고 나자 큰며느리가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을 리가 있겠니?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런 짓을 했는데. 아버님이 정말 그런 일을. 큰며느리가 말끝을 흐렸다. 저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큰아들이 들어왔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못 봤어요. 이게 내 잘못이 뭐가 있어.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 아버지 개인의 문제야. 아니에요. 큰아들이 주먹을 쥐었다.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아버지 행동을 유심히 봤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철수야. 나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어른들 사이의 일이야. 그때 둘째 아들도 들어왔다. 그의 뒤로 둘째 며느리도 따라왔다. 모두들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형,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둘째 아들이 물었다. 혼자 방에 있어. 큰아들이 대답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지? 둘째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나는 소파에 깊숙이 기댔다. 온몸이 무거웠다. 이런 일로 온 가족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남편에 대한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다. 엄마, 정말로 이혼하실 거예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수 없어. 하지만 엄마. 이미 40년을 함께 사셨는데. 둘째 아들이 말했다. 그 40년이 뭔데?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40년 동안 나는 뭐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이었어. 그런 말씀 마세요. 큰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이 집의 기둥이세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분이고요. 소중하다면 왜 내 시아버지는 그걸 몰랐을까? 나는 눈물을 닦았다. 나를 소중히 여겼다면 어떻게 다른 여자와 말끝을 잇지 못하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내 남편이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애원했다. 아버지도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후회.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게 진짜 후회일까? 아니면 들켜서 곤란해하는 걸까? 엄마, 너희들은 몰라. 나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1년 넘게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났던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고 살아?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둘째 며느리의 딸, 7살 막내 손녀가 고개를 내밀었다. 할머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우리 서연이.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이가 내 볼을 만졌다.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할머니 안 아파.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럼 왜 다들 무서운 얼굴이에요? 할아버지는 왜 혼자 있어요? 순간 모든 어른들이 할 말을 잃었다. 7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서연아.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 엄마가 과자 사줄게. 같이 가자. 싫어요. 아이가 내게 더 꽉 안겼다.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 자상하고 다정한 할아버지,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는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다. 할머니. 서연이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서연아. 나는 아이를 내려다 봤다. 맑고 순수한 눈동자였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 그럼 할아버지한테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너무도 단순한 아이의 말에 모든 어른들이 먹먹해졌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저 아버지한테 가서 똑똑히 말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철수야, 흥분하지 마. 큰며느리가 남편을 말렸다. 흥분하지 말라고요? 큰아들이 소리쳤다. 우리 어머니를 평생 믿고 살아온 분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아빠, 목소리 줄여요. 큰며느리가 서연이를 의식하며 말했다. 목소리를 줄여? 큰아들이 더욱 흥분했다. 아버지는 바람 피우면서 목소리 줄였어요?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만나면서 우리 생각했어요? 철수야, 내가 아들을 불렀다. 그만해. 아이들이 듣고 있잖아. 큰아들이 주먹을 쥔 채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를 이렇게 아프게 한 아버지를. 나도 마찬가지야. 둘째 아들도 주먹을 쥐었다. 평생 존경하고 살아온 아버지였는데 나는 두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다. 남편이 저지른 일은 단순히 나만의 상처가 아니었다. 온 가족의 상처였다. 얘들아. 나는 두 아들을 불렀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미워해도 이해해. 하지만 그 미움 때문에 너희까지 상처받지는 마라. 하지만 엄마. 나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자식이야.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지는 마라. 그때 서연이가 내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이혼이 뭐예요?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어른들이 할 말을 잃었다. 그건 나는 말끝을 흐렸다. 이혼하면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떨어져서 살아요? 아이가 또 물었다.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는 언제 할머니를 봐요? 아이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할머니는 언제든지 너희를 보러 갈 거야.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할머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더 꽉 안겼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잘못된 어른의 행동 때문에 아이들까지 상처받게 할 수는 없었다. 엄마, 큰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저희는 어머니 편이에요.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 존중할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낳지도 않은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는데 정작 내 남편은 고마워, 얘들아. 나는 며느리들의 손을 꼭 잡았다. 너희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서연이를 둘째 며느리에게 넘기고 일어났다. 들어오세요. 내가 말했다. 어차피 할 말은 해야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상심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표정도 믿을 수 없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과연 무슨 말을 할지 나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다.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며느리들은 아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서연이만 할아버지 하고 손을 흔들었지만 둘째 며느리가 재빨리 아이의 손을 내렸다. 여러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큰아들이 벌떡 돌아섰다. 우리 어머니를 배신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남편을 바라봤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었나 싶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 있을까? 여보, 남편이 내게 말을 건넸다.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모르게요? 내가 남편의 말을 끊었다. 1년 넘게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는 일어섰다. 알면서도 계속했다는 거네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대답해도 변명받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아버지,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해요. 할아버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손주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애처로운 빛이 스쳤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서연이가 갑자기 물었다. 순간 모든 어른들이 침묵했다. 7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서연아.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그럼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이가 천진하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손주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다. 하지만 동정심이 들기보다는 화가 더 났다. 지금 와서 손주들 앞에서 불쌍한 척하는 것 같아서. 일어나세요. 내가 냉정하게 말했다. 아이들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여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낼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뭘 용서하라는 거예요? 1년 넘게 나를 바보로 만든 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온 가족을 이렇게 망신시킨 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둘 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참 쉽게 말하시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40년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놓고 용서해달라고 몇 마디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만 믿고 살아오신 걸 모르세요? 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큰아들이 소리쳤다. 어머니가 아버지 뒷바라지하느라 평생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철수야, 내가 아들을 말렸다. 그만해. 아니에요, 엄마.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모르시나 봐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큰아들을 바라봤다.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도시락 싸주신 거 기억하세요? 큰아들이 계속 말했다. 아버지 회식으로 늦게 들어와도 항상 깨어서 기다리신 거요. 아버지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신 거요. 철수야. 남편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어머니를 두고 다른 여자와 큰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다. 둘째 아들도 일어섰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다. 아버지, 저희가 어릴 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아버지 월급이 적어서 생활비가 부족할 때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내지길 하신 거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도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자존심 상할까 봐서요. 둘째 아들이 눈물을 닦았다.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그만해, 얘들아. 나는 두 아들을 말렸다. 이제 됐어.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서 후회와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당신도 들었죠?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요? 여보, 이제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사이에 그런 정다운 호칭은 이제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다. 나는 온 가족을 둘러봤다. 아들들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들은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손주들은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여러분, 나는 일어서서 모든 가족들을 바라봤다.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이혼할 거예요.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어머니, 큰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불렀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67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인생은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절망적인 빛이 어려 있었다. 여보, 제발. 그가 애원했다. 제발은 무슨 제발이에요? 나는 남편을 내려다봤다. 1년 넘게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 나한테는 한 번도 제발이라고 한 적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모르게요? 나는 웃었다. 호텔 예약하고 선물 사주고 달달한 문자 보내는 게 모르게 되는 일인가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이제 됐어요. 나는 가방을 들었다.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요.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밟을 거예요. 엄마, 큰아들이 내 팔을 잡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엄마 혼자가 뭐 어때? 나는 웃어 보였다.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 거짓된 결혼 생활보다는 차라리 나아. 둘째 아들도 내게 다가왔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얘들아. 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든든해.
며느리들도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어머니,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희가 응원할게요. 큰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은 나를 배신했지만 아이들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괜찮을 거예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40년간 쌓아온 정도, 1년간의 배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죠. 나는 모든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들 녀석은 계속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바쁜 척했지만 사실 저를 살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일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한 번도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괜찮단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너져 내리는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랑 대화해 보시겠어요? 대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얘야, 대화는 서로를 존중할 때 가능한 거란다. 지금 무슨 대화가 되겠니?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40여 년을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명절 때마다 음식을 준비했던 식탁, 남편이 좋아한다며 사다 놓은 화분들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보였습니다. 새벽 5시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1점, 변호사 상담 받기. 2점, 재산 정리하기. 3점,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하기. 아침이 되자 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정말 편리하게도 검색만 하면 모든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민정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건에 대해서요? 이혼 상담입니다. 전화 너머의 직원은 친절하게 다음날 오후 2시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와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됐어.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다. 내가 이미 결심했으니까.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님은 생각보다 젊고 든든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르신, 힘드셨을 텐데 용기 내어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 끙끙 앓았는지 모릅니다. 변호사님, 저는 67살이에요. 이 나이에 이혼한다는 게 우스운 일일까요? 전혀요. 요즘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처럼 남편의 외도가 발각된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호텔 영수증, 그리고 그 여자가 쓴 쪽지까지. 증거는 충분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면 되고요. 위자료는 그냥 적당히만 해주세요.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 너무 박하게 굴고 싶지는 않아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럼 합리적인 선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편분께 이혼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하고 협의혼부터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뭔가를 시작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당신이 알 필요 있나? 정우가,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이야기, 저는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 여자와 헤어지겠다는 이야기?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는 이야기? 남편은 입을 벙긋거리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도 어쩌다 이런 일이. 어쩌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어쩌다가 있어? 당신이 선택한 일이잖아.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보며 담담히 말했어요. 얘야, 어머니가 변호사랑 상담하고 왔다. 이혼 절차 시작할 거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생각은 이미 다 끝났어.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더 생각하겠니?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여자랑 끝낼게. 정말로 끝낼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용서는 내가 이미 했어.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나는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그 후 일주일 동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방에서만 지냈고, 저는 변호사님과 계속 연락하며 절차를 진행했어요. 며느리들이 찾아와 걱정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얘들아. 오히려 너희들이 어머니를 이해해줘서 고맙다. 큰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편이에요.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가족들이 있으니 뭐가 무섭겠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남편에게 이혼 협의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서류를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변명하거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숨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되찾는구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67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하지만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큰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왜 헤어져요?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얘야, 때로는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때가 있단다. 할머니는 이제 더 행복해질 거야. 그럼 할머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아이의 맑은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거든요.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별다른 이해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40여 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허무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에는 분명히 힘이 있었습니다. 67 강정욱의 새로운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혼이 성사된 지 벌써 4달이 흘렀습니다. 그새 계절이 바뀌어 다시 추석이 다가왔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웠는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기대되고 설레더라고요. 어머니,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제가 혼자 있어서 쓸쓸할까봐 걱정하는 모양이었어요. 얘들아, 어머니 집으로 다들 와. 올해는 정말 제대로 명절을 보내자. 괜찮으세요? 혼자서 준비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들긴 무슨. 이제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기대된다. 추석 전날 저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정옥이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단골 정육점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응, 올해는 특별한 추석이거든. 아, 혹시 며느리들이 도와주나요? 아니야, 올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간소하게 하되 정성스럽게 말이야. 장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남편 눈치, 시댁 눈치를 보느라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을 위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갈비는 조금만 샀어요. 남편이 없으니 양이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대신 손주들이 좋아하는 새우와 과일을 넉넉히 샀습니다. 집에 와서 준비를 시작했는데,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시작해야 할 일들이 오후에 시작해도 충분히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 속도대로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며느리들이 전화로 물어봤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마워, 얘들아. 올해는 어머니가 혼자 해보고 싶어. 너희들은 편하게 와서 쉬기만 해. 송편을 빚으면서 저는 예전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송편 모양이 예쁘지 않다고 잔소리를 들었고, 남편은 소를 너무 많이 넣는다고 투덜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대로, 가족들이 좋아하는 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왔어요.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벌써. 어서 와라, 우리 강아지들. 현관을 열어주니 손주들이 우르르 뛰어들어왔어요. 그런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고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송편 만들어요. 큰 손자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어요. 그럼 같이 만들까? 예전 같으면 아이들이 부엌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걸 신경 쓰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반겼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애들이 왜 부엌에서 날뛰냐고 핀잔 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손주들과 함께 송편을 빚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모양이 제각각이어도 상관없고, 소가 삐져나와도 괜찮고, 아이들이 밀가루를 흩뿌려도 그저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건 할머니 드세요. 막내 손녀가 삐뚤빼뚤한 송편을 내밀었어요. 어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송편이네. 할머니가 제일 맛있게 먹을게. 아이들이 웃으며 박수를 치는 소리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며느리들이 모두 도착했어요. 식탁에 둘러앉는데 남편이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어색하거나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는 더 많은 대화와 웃음이 채워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큰며느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응,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둘째 며느리가 송편을 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올해 송편이 특히 맛있어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올해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거든. 예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큰아들이 궁금해했어요. 예전에는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제대로 담지 못했나 봐. 이제는 순수하게 너희들만 생각하고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얘기, 친구 얘기를 마음껏 했어요. 예전 같으면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라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을 텐데, 이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떠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랑 노래 불러요. 손주들이 졸랐어요. 노래, 할머니가 노래를 언제 불러봤다고.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같이 해요.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따라 불렀어요. 언제 이렇게 마음껏 웃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큰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이시고.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무엇보다 마음이 자유로워.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옳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외롭지는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외로운가? 가끔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글쎄, 가끔은 외롭기도 하지. 하지만 예전에 그 답답함보다는 훨씬 나아. 그리고 너희들이 있잖아. 손주들이 제 양쪽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우리가 할머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아이들은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큰아들이 물어봤어요. 계획?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려고. 독서 모임도 나가보고 여행도 가보고. 어머니 혼자서요? 응, 왜 안 돼? 요즘 혼자 다니는 어르신들 많다던데. 며느리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저희도 나이 들면 어머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이 가장 서글펐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오히려 보람찼어요.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구나.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앉아 차를 한 잔 우려 마셨어요.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마시는 차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남편이 없는 사진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과 손주들, 그리고 저. 우리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비찜 국물보다 더 뜨겁게 나를 지켜주는 건 남편의 거짓된 미소가 아니라 가족의 진심이었구나. 창밖으로 보니 둥근 달이 떠 있었어요. 추석의 보름달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밤이면 남편과 나란히 서서 달을 보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보는 달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이제야 온몸으로 느꼈어요. 67의 나이에 찾은 자유와 평화. 이보다 더 값진 추석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루들이 이제는 온전히 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한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어 진짜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